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가족 전부 제주도가. 나는 전화기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응, 우리 벌써 공항이야. 아, 맞다, 유진아. 너는 집에서 설 잘 쇠렴. 냉장고에 냉동 만두 있으니까 챙겨 먹고. 시어머니의 대수롭지 않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전화기 너머로 캐리어 바퀴 끄는 소리와 아가씨의 까르르 웃는 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빨리요. 비행기 타야 해요. 저는 가족 아니에요? 내 목소리는 약간 떨리고 있었다. 아이고, 구인 패키지가 딱 맞아서 말이야. 한 명 더 끼면 여러모로 불편하잖니. 그리고 너 야근해야 한다며? 전화가 끊겼다. 나는 텅 빈 거실을 바라보았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유난히 눈에 거슬렸다. 결혼 5년? 나는 드디어 이 집에서 내 위치를 깨달았다. 1. 섣달 금음을 며칠 앞둔 밤. 그날 밤 나는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왔을 때 시간은 이미 10시가 다 되어 있었다. 회사의 연말 프로젝트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프로젝트 책임자인 나는 일주일 내내 야근을 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싸늘한 기운이 훅 끼쳐왔다. 겨울의 추위 때문이 아니었다. 이 집의 냉기 때문이었다. 거실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TV의 대기 전원 램프만 깜빡이고 있었다. 티테이블 위에는 아침에 치우지 않은 찻잔이 놓여 있었고 안의 차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다. 지훈 씨, 나는 남편의 이름을 나지막이 불렀다. 신발을 갈아 신으려 보니 신발장 안에 그의 슬리퍼가 없었다. 침실불을 켜자 침대 위에 쪽지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어머니가 부르셔서 갔어. 늦게 올 거야. 급하게 쓴 듯한 날림체 글씨였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이번 달만 벌써 4번째였다. 시아버지가 은퇴하신 후 시어머니는 유독 세 남매를 곁으로 불러 모으는 것을 좋아하셨다. 좋게 말하면 감정 교류였지만 매번 그 모임은 내가 야근을 할 때인 것 같았다. 나는 지친 몸을 이끌고 샤워를 했다. 뜨거운 물줄기가 몸에 닿자 하루의 피로가 조금은 풀리는 듯했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 소외당하는 느낌은 점점 깊이 밝히는 가시 같았다. 샤워를 마치고 침대에 쓰러지듯 잠이 들었다. 얼마나 잤을까? 남편 박지훈이 돌아오는 소리에 잠결에 눈을 떴다. 휴대폰을 보니 새벽 1시였다. 왜 이렇게 늦었어요? 내가 눈을 비비며 물었다. 어머니랑 식구들 휴가 가신대. 그가 옷을 벗으며 말했다. 목소리에는 약간의 흥분이 섞여 있었다. 휴가요? 언제요? 나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 설 연휴 때 추위를 피해서 따뜻한 섬으로 가신다고 지우는 나를 등진 채 말했다. 목소리가 어딘가 부자연스러웠다. 아, 잘 됐네요. 나는 몸을 돌려누우며 최대한 평범한 목소리로 말하려고 애썼다. 며칠 동안 가는데요? 일주일 정도. 지훈이 침대에 누웠다. 여전히 나를 등지고 있었다. 항공권은 예매했어요? 나도 휴가 낼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마침 프로젝트도 거의 끝났는데 내가 떠보듯이 물었다. 당신 바쁘잖아. 그의 목소리가 갑자기 딱딱해졌다. 아무리 바빠도 설은 세워야죠. 그리고 온 가족이 같이 여행 가는 거 얼마나 드문 기회예요. 나는 그가 볼 수 없음에도 애써 미소를 지었다. 나중에 얘기해. 일단 당신 일부터 마무리해. 지훈의 말투에는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다. 방 안은 침묵에 잠겼다. 나는 그의 등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한때 나의 가장 큰 의지였던 저 등이 이제는 나를 가로막는 벽처럼 느껴졌다. 다음 날 아침 알람이 울렸을 때 지훈은 이미 침대에 없었다. 식탁 위에는 아침 회의 있어서 먼저 갈게 라고 적힌 쪽지가 남겨져 있었다. 나는 쪽지를 보며 멍하니 서 있었다. 언제부터 우리 사이의 대화가 이 차가운 쪽지로만 남게 된 걸까? 회사에 도착해서 나는 억지로 정신을 차리고 업무에 집중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어젯밤의 대화가 계속 맴돌았다. 점심시간에 나는 지훈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구체적인 여행 일정을 물었다. 30분을 기다려서야 답장이 왔다. 그것도 아주 짧게. 아직 미정, 어머니가 정하실 거야. 나는 그 몇 글자를 보며 만감이 교차했다.
예전에는 사소한 일 하나까지 나와 상의하던 그였다. 이제는 여행 일정조차 시어머니가 정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니.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정신없이 바빴다. 프로젝트 마감이 임박하면서 온갖 문제들이 터져나왔다. 매일 밤늦게 귀가했고 지우는 외부 약속이 있거나 시댁에가 있었다. 어쩌다 마주쳐도 간단한 안부 인사 몇 마디가 전부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내가 여행에 대해 물을 때마다 그는 항상 말을 돌렸다. 섣달 20엿새 날 프로젝트 팀의 김대리가 갑자기 내게 물었다. 유진 팀장님, 시댁 식구들이랑 해외여행 가신다면서요? 정말 좋으시겠어요? 네? 어떻게 아셨어요? 나는 순간 멈칫했다. 방금 SNS에서 봤어요. 시어머님께서 올리셨던데요. 김대리가 휴대폰을 내게 건넸다. 휴대폰을 받아보니 시어머니의 카카오 스토리였다. 푸른 하늘과 백사장 사진과 함께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가족 여행, 8인 소규모 그룹, 완벽한 구성, 우리 늙은 부부가 단란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준 아들의 효심에 감사하며 8인 소규모 그룹,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팀장님, 왜 그러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김대리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니에요. 요즘 너무 피곤해서 그런가 봐요. 나는 애써 웃으며 휴대폰을 돌려주었다. 사무실로 돌아와 나는 바로 내 휴대폰을 꺼내 시어머니의 SNS를 확인했다. 예전에 나를 특정 그룹으로 설정해 두셔서 대부분의 게시물을 볼 수 없었지만 다른 경로를 통해 몇 가지 단서를 찾을 수 있었다. 형님, 아주버님의 아내은 SNS에 이런 글을 올렸다. 세심하게 준비해 주신 어머님께 감사드려요. 이번 가족 여행은 분명 완벽할 거예요. 첨부된 사진은 몇 가지 여행 정보였다. 아가씨 지훈의 여동생도 이번 섬 여행 너무 기대돼. 아이들이 신나서 잠을 못 자네라고 썼다. 섣달 20일의 날 프로젝트가 드디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팀원 모두가 한숨 돌렸다. 저녁에 회식으로 축하하자고 했지만 나는 동료들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하고 가장 먼저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나 이제 휴가 낼 수 있어요. 우리 언제 출발해요? 나는 최대한 목소리를 밝게 하려고 노력했다. 전화기 너머는 몇 초간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지훈의 우물쭈물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유진아, 그냥 집에서 푹 쉬는 게 어때? 당신 요즘 너무 피곤했잖아. 안 피곤해요. 여행 가서 쉬면 되죠. 제 항공권도 같이 예매한 거죠? 내가 다그쳐 물었다. 그게 어머니가 사람이 좀 많다고 하셔서 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많다니요? 우리 가족 다 해봐야 몇 명이라고. 내 마음이 점점 가라앉았다. 아무튼 나중에 다시 얘기해. 나 지금 일이 있어서. 지우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나는 휴대폰을 쥔 채 회사 복도에 서서 창밖의 석양을 바라보았다. 마음속의 불안감은 이미 어떤 확신에 찬 예감으로 변해 있었다. 저녁에 나는 시댁에 가서 확실히 물어보기로 결심했다. 가는 길에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카스테라를 일부러 샀다. 분위기를 좀 부드럽게 만들고 싶었다. 초인종을 눌렀다. 한참을 기다려서야 문이 열렸다. 문을 연 사람은 아가씨 진아였다. 나를 보자 그녀의 표정이 확 굳었다. 어머, 형님 오셨네요. 그녀의 표정은 부자연스러웠고 시선은 나를 피했다. 응, 어머님 뵈러 왔어. 나는 손에 든 케이크 상자를 들어보였다. 거실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시어머니는 짐을 싸고 계셨고 시아버지는 TV를 보고 계셨다. 아주버님네 가족도 와 있었다. 내가 들어서자 시끌벅적하던 분위기가 순간 조용해졌다. 어머니, 저 왔어요. 뭐 도와드릴 거 있을까요? 나는 최대한 자연스러운 말투로 말했다. 아니다, 아니다. 다 준비됐어. 시어머니는 어색하게 웃으며 얼른 일어나 내 손에서 케이크를 받았다. 아이고, 오기만 하지. 뭘 이런 걸 사왔니? 티테이블 위에는 여권 몇 건과 서류들이 널려 있었다. 힐끗 보니 항공권 같았다. 자외선 차단제, 수영복, 선글라스 같은 여행용품들도 보였다. 준비가 아주 철저해 보였다. 유진아, 너 요즘 일 때문에 많이 힘들지?
시어머니가 갑자기 다정하게 물었다. 하지만 눈은 나와 마주치지 못했다. 괜찮아요. 프로젝트는 이제 끝났어요. 나는 소파에 앉았다. 어머니, 저희 30일에 출발하는 거 맞죠? 그쯤일 거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손으로는 이미 다 정리된 물건들을 계속 만지작거렸다. 그때 아주버님, 지혁 씨가 방에서 나왔다. 손에는 여행 가방을 들고 있었다. 엄마, 수영복이랑 다 챙겼어요. 나를 보더니 그가 잠시 멈칫했다. 재수 씨도 가요? 분위기가 순간 싸늘해졌다. 저는 내가 막 입을 열려고 할 때, 아이고, 유진이는 일이 바빠서 못 가. 시어머니가 급하게 말을 가로챘다. 목소리가 다급했다. 아주버님은 나를 한번, 어머니를 한번 쳐다보더니 어깨를 으쓱하고는 방으로 다시 들어갔다. 들어가면서 그가 작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원래 인원 딱 맞는데 내 심장이 완전히 차갑게 식었다. 그 후로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딴소리만 했다. 날씨가 안 좋아졌다는 둥, 동창회에 다녀왔다는 둥, 여행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형님은 옆에서 아이들 기말고사 성적 얘기를 꺼내며 화제를 돌렸다. 나는 조용히 앉아서 그들의 연극을 지켜보았다. 한때 그토록 기대하고 녹아들고 싶었던 이 가족이 지금은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다. 어머니, 저 먼저 가볼게요. 30분쯤 앉아있다가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벌써가? 좀 더 있다 가지. 시어머니의 안도하는 표정이 그녀의 속마음을 드러내고 있었다. 아니에요. 지훈 씨가 기다려서요. 나는 거짓말을 했다. 현관으로 걸어 나가다가 나는 문득 뒤를 돌아 물었다. 어머니, 이번에 몇 명 가요? 시어머니는 잠시 멈칫하더니 우물쭈물 대답했다. 그냥 우리 식구들 몇 명이요? 내가 다시 물었다. 9명이요. 옆에 있던 아가씨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목소리에는 은근한 의기양양함이 섞여 있었다. 9명. 나는 마음속으로 빠르게 계산했다. 시부모님 2분, 아주버님네 3식구, 아가씨네 3식구, 그리고 내 남편. 딱 9명이었다. 원래 이 가족의 계획에는 내 자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다. 이 섣달 28의 날 아침, 나는 밤새 잠을 설쳤다. 머릿속에는 어젯밤의 장면이 계속해서 맴돌았다. 아침 햇살이 커튼을 뚫고 들어와 눈을 아프게 찔렀다. 휴대폰을 들었다. 읽지 않은 메시지가 몇 개와 있었다. 그중 하나는 친구 미나가 보낸 것이었다. 유진아, 이거 너희 시어머니 아니셔? 링크를 클릭하니 시어머니의 SNS 캡처 화면이었다. 나는 차단당해서 전체 내용을 볼 수 없었지만 친구가 보내준 덕분에 모든 것을 볼 수 있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가족 여행, 9인 소규모 그룹, 완벽한 조합, 아이들이 모두 신났다. 세심하게 준비해준 여행사에 감사. 첨부된 9장의 사진 중 첫 번째는 8개의 여권이 모여있는 사진이었다. 흐릿하게 처리되어 있었지만 내 여권이 없다는 것은 확실히 알 수 있었다. 나는 계속해서 스크롤을 내리며 더 많은 정보를 찾아냈다. 한 달 전 시어머니는 이런 글을 올렸었다. 드디어 마음에 드는 리조트 예약 성공. 패밀리 스위트 이게 9명이 쓰기 딱 좋네. 얼리버드 특가로 예약해서 돈도 꽤 아꼈다. 한 달 전 나는 똑똑히 기억했다. 그때는 내가 막 이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였고 야근을 할지 말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을 때였. 즉 내가 야근을 한다고 말하기 전부터 그들은 이미 나를 제외시켰던 것이다. 나는 메모장을 켜고 지난 한 달간 있었던 일들을 되짚어보기 시작했다. 12월 20일, 지훈이 시어머니가 가족 모임을 계획 중이라며 크리스마스에 시간 괜찮냐고 물었다. 나는 야근할 수도 있으니 먼저 다녀오라고 했다.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나는 야근을 미루고 모임에 참석했다. 하지만 가보니 그냥 평범한 식사 자리였고 시어머니는 내내 형님, 아가씨와 여행 얘기만 했다. 나는 대화에 낄 수가 없었다. 12월 28일, 지훈이 늦게 귀가했다. 시어머니가 여행 코스를 짜고 계신다며 섬 여행에 대해 조언해 줄 게 있냐고 물었다.
나는 신나서 몇 군데를 추천했지만 그는 건성으로 대답했다. 1월 5일. 우연히 지훈의 휴대폰에서 가족 여행단체 카톡방을 봤다. 들어가 보려고 하니 내가 없었다. 그에게 묻자 나를 추가하는 걸 잊어버린 것 같다고 했다. 1월 10일. 형님이 SNS에 새로 산 수영복 사진을 올렸다. 이번 여행을 위해 특별히 준비했다고 했다. 나는 그때서야 여행지가 열대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모든 정황이 이이침이 철저히 계획된 것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나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5년간의 결혼 생활을 되돌아보기 시작했다. 그동안 애써 무시했던 사소한 일들이 이제와 보니 너무나 날카롭게 나를 찔렀다. 결혼 첫 해 설날, 시어머니는 설음식 상차림 자리를 정할 때 나를 가장 구석 자리에 앉혔다. 유진이는 아직 젊으니까 아무데나 앉아도 괜찮아라고 하셨다. 둘째 해 추석, 온 가족이 식당에 갔을 때 시어머니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일부러 피해서 주문했다. 내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다들 입맛이 다른데 너 하나만 챙길 수는 없잖니? 라고 하셨다. 셋째 해 시어머니 생신, 나는 정성껏 선물을 준비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이런 쓸데없는 거 살 돈 있으면 현금으로 주는 게 낫지. 하지만 형님이 선물한 실크 스카프는 1년 내내 하고 다니셨다. 넷째 해 집 인테리어를 할 때 시어머니는 모든 가족의 의견을 물었지만 나만 쏙 빼놓았다. 이유는 유진이는 평소에 일하느라 바쁜데 이런 거 신경 쓸 시간이 어디 있겠어. 였다. 그리고 다섯째 해, 바로 올해 시어머니는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다. 그녀의 마음속에 나는 단 한 번도 이 집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다. 휴대폰 벨소리가 내 생각의 흐름을 끊었다. 지훈이었다. 일어났어? 그의 목소리는 어딘가 지쳐 보였다. 응, 어젯밤에 안 들어왔네. 나는 그가 외박했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 어머니 댁에서 짐 싸는 거 도와드렸어. 그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다. 유진아, 어젯밤에 왔었다며? 응, 뭐 도와드릴 거 있나 해서. 어머니가 케이크 사 왔다고 하시더라. 신경 써줘서 고맙다고. 나는 헛웃음을 쳤다. 신경 써줘서 고맙다고? 내가 그들을 신경 썼는데 그들은 나를 신경 쓴 적이 있었나? 지훈 씨, 나는 심호흡을 했다. 항공권 말이야. 유진아, 그가 내 말을 끊었다. 아니면 이렇게 하자. 당신이 항공권 따로 끊어서 거기서 우리랑 합류하는 건 어때?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아직도 바보인 척하는 걸까? 아니면 정말로 문제의 본질을 모르는 걸까? 지훈 씨, 지금 문제가 내 항공권이 없다는 거라고 생각해요? 전화기 너머는 됐어요. 나는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재밌게 놀다 와요. 전화를 끊고 나는 짐을 싸기 시작했다. 이 집을 떠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나의 진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였다. 오후에 내가 캐리어를 끌고 집을 나서려 할 때 지훈이 돌아왔다. 어디가? 그가 내 캐리어를 보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내가 이 집 사람이 아니라면 내 집으로 돌아가야죠.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유진아, 이러지 마. 그가 나를 붙잡으려 했다. 지훈 씨, 나는 걸음을 멈추고 그를 똑바로 쳐다봤다. 이번 여행 당신은 이미 알고 있었죠? 그는 내 시선을 피했다. 내가 묻잖아요. 날 위해서 한 번이라도 싸워준 적 있어요? 왜 유진이는 안 데려가요? 라고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 있냐고요? 그의 침묵이 최고의 대답이었다. 알겠어요. 나는 캐리어를 끌고 밖으로 나갔다. 유진아, 그가 등 뒤에서 소리쳤다. 당신 그렇게 가면 내가 너무 난처해져. 난처하다고? 나는 뒤를 돌아 그를 보았다. 당신이 난처해요? 그럼 내 난처함은 생각해봤어요? 당신 가족들이 신나서 여행 계획 짤 때 나 혼자 어떻게 설을 보낼지는 아무도 생각 안 했어요? 어머니가 친정에가 있으면 된다고. 아, 그러시군요. 당신들 눈에는 내가 원래 친정에 가 있어야 하는 사람이었네요. 여긴 내 집이 아니었던 거고요. 그렇죠?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치량하게 웃었다. 지훈 씨,
만약 우리 집에서 여행을 가는데 일부러 당신을 빼놓았다고 생각해봐요. 우리 엄마가 마침 8명이 딱 좋네. 한 명 더 끼면 불편해. 라고 말했다면 당신은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그는 고개를 숙였다. 잘못을 저지른 아이처럼. 그런데 그거 알아요? 나는 말을 이었다. 나를 가장 서운하게 한 건 당신 어머니가 날 안 데려간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침묵으로 일관한 당신이에요. 당신은 내 남편이면서 단 한 번도 내 편에 서준 적이 없었어요. 그 말을 끝으로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다. 등 뒤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닫힌 것은 저 문만이 아니라 이 결혼에 대한 나의 마지막 기대였다는 것을. 참, 섣달 스무와 흐린 날, 친정. 어릴 적부터 자라온 집에 돌아오니 모든 것이 익숙하고 따뜻했다. 엄마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묵묵히 내 방을 정리해 주셨다. 아빠는 시장에 가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잔뜩 사오셨다. 저녁 식사는 무척이나 풍성했다. 딸, 집에 있고 싶을 만큼 있어. 내 방은 항상 비워뒀으니까. 저녁 식사 때 아빠가 말했다. 나는 코끝이 찡해져서 눈물이 핑 돌았다. 내가 어디로 시집을 가든 여기가 나의 진짜 집이었다. 밤에 나는 익숙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멍하니 있었다. 휴대폰이 계속해서 진동했다. 모두 지훈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나는 하나도 읽지 않았다. 그러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잠시 망설이다가 나는 전화를 받았다. 유진아, 친정에 갔다면서? 그녀의 목소리는 날씨 얘기를 하듯 가벼웠다. 그래, 잘했다. 내 부모님도 보고 싶으셨을 텐데 설인데 친정에 가보는 것도 좋지.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아, 우리 내일 아침 비행기라 너한테 작별 인사는 못하겠다. 작별 인사? 우리가 언제부터 작별 인사를 해야 하는 사이였나? 인사 안 하셔도 돼요. 재밌게 다녀오세요. 나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얘는 아직도 화가 났구나. 시어머니가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유난히 귀에 거슬렸다. 여행 한 번 못 갔다고. 뭘 그러니? 다음에 기회 되면 또 가면 되지. 다음에. 나는 속으로 비웃었다. 내가 끝까지 묻지 않았다면 이번에 나를 빼놓고 간다는 사실조차 알려주지 않았을 것이다. 아, 맞다. 시어머니가 말을 이었다. 집에 있는 화초에 물 주는 거 잊지 말고 냉장고에 반찬 좀 있으니까 버리지 말고 먹어. 결국 내 역할은 집 지키는 것이었다. 마치 문 지키는 개처럼. 어머니, 저 거기 안 돌아갈 거예요.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뭐라고? 그녀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날카로워졌다. 집은 알아서 하세요. 화초가 죽든 음식이 상하든 저랑은 상관없어요. 유진아, 네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화가 나서인지 당황해서인지 알 수 없었다. 우리 지훈이가 대체 왜 너같이 철없는 며느리를 얻어서. 네, 저 철없어요.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철든 며느리라면 시댁 식구들 즐겁게 여행 가시라고 배웅하고 혼자 집 지키면서 혼자 만두 빚고 혼자 TV 보면서 설을 보내야 하는 거겠죠. 그렇죠? 너 정말 말도 안 통하는 애구나. 시어머니는 화를 내며 전화를 끊었다. 예상대로 5분도 채 되지 않아 지훈에게서 전화가 왔다. 박유진, 어떻게 어머니한테 그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어? 그는 다짜고짜 나를 몰아세웠다. 어머니 혈압 높으신 거 몰라? 혹시라도 쓰러지시면 어떡할 거야? 아, 어머니가 당신한테 이르셨군요. 나는 냉정하게 물었다. 이르다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지훈의 목소리는 컸다. 나는 그가 얼굴을 붉히고 있을 모습이 눈에 선했다. 제가 틀린 말 했어요? 내가 되물었다. 지훈 씨, 물어볼게요. 지난 5년간 당신 어머니가 저를 며느리로 대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어요? 어머니가 너한테 뭘 어떻게 안 해줬다는 거야? 그가 당당하게 물었다. 먹는 거, 입는 거, 쓰는 거, 뭐 하나 부족하게 해준 적 있어? 나는 심호흡을 하고 하나하나 따지기 시작했다. 왜 매번 가족 모임 때마다 설거지는 제 몫이었죠? 왜 형님과 동서는 앉아서 얘기하는데
저만 부엌에서 바빠야 했냐고요? 네가 손이 빠르니까 그렇지. 왜 설에 만두를 빚을 때 제 만두만 콕 집어서 못생겼다. 소를 너무 많이 넣었다. 피가 두껍다. 트집을 잡으셨죠? 가르쳐 주시려고 그런 거겠지. 왜 똑같은 며느리인데 저를 소개할 때는 항상 지훈이 아내라고 하고 형님을 소개할 때는 우리 큰며느리 명문대 나와서 대기업 다녀 라고 하셨죠? 네가 너무 예민한 거야. 왜 결혼 5년 동안 저랑 단둘이 쇼핑을 가거나 밥을 먹은 적이 한 번도 없으면서 아가씨랑은 피부 관리실에 가고 형님이랑은 애프터눈 티를 마시러 다니셨죠? 지우는 침묵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나는 심호흡을 했다. 왜 이번 여행에 8명이 딱 좋다는 핑계를 대면서까지 제표 한 장 더 끊을 생각을 안 하셨죠? 왜 한 달 전부터 계획해놓고 저한테는 계속 숨기셨냐고요? 항공권은 바꿀 수 있었어. 그의 목소리가 힘없이 작아졌다. 지훈 씨, 내가 그의 말을 끊었다. 언제까지 자기 기만을 할 거예요? 당신 어머니는 저를 잊은 게 아니에요. 애초에 데려갈 생각이 없었던 거라고요. 그리고 당신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 알면서도 방관자가 되기로 선택했고요.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아직도 통화하고 있니? 짐 다 쌌어. 내일 아침 비행기니까 오늘 일찍 자야 해. 나 끊어야겠다. 지훈이 다급하게 말했다. 유진아, 내가 돌아가서 얘기할게.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말했다. 즐거운 여행 되세요. 전화를 끊고 나는 바로 휴대폰 전원을 껐다. 이번 설은 조용히 보내고 싶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방해받고 싶지 않았다. 섣달 금음날, 아침 일찍부터 엄마는 설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나는 옆에서 나물을 다듬고 채소를 씻으며 복잡한 생각들을 떨쳐내려 애썼다. 유진아, 이 국간 좀 봐봐. 괜찮니? 엄마가 국자를 들고 다가왔다. 한 입 맛보니 내가 가장 좋아하는 갈비탕이었다. 달콤하고 따뜻한 어릴 적 그 맛이었다. 맛있어요. 나는 진심으로 말했. 좋아하면 많이 먹어. 그동안 많이 야위었네. 시댁에서 밥도 제대로 못 먹었니? 엄마가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나는 엄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 고개를 저었다. 점심때 오빠네 가족이 도착했. 유진이가 왜 여기 있어? 새언니가 놀라서 물었다. 지훈 씨는? 지훈 씨네는 가족끼리 해외여행 갔어요. 나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오빠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가족끼리? 너 빼고? 나는 웃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 이 사람들 정말 너무하네. 오빠가 책상을 탁 쳤다. 사람을 뭘로 보고? 동생, 오빠가 가서 따져줄까? 됐어. 설날인데 화내지 마. 아빠가 말렸다. 유진이가 집에 와서 설 쇠는데 우린 좋기만 하구만. 오후에는 친척들이 속속 도착했다. 다들 나를 보고 놀라며 왜 친정에서 설을 쇠냐고 물었다. 나는 그저 지훈 씨가 일이 바쁘다고만 했다. 집안 망신을 시키고 싶지는 않았다. 저녁 무렵 설 음식 준비가 시작되었다. 온 가족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에서 명절 분위기가 물씬 풍겼다. 나는 이 따뜻한 풍경을 보며 만감이 교차했다. 지훈 씨네 집도 이럴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녁 6시 설날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다.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진 음식들은 모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었다. 아빠는 좋은 술을 한 병 꺼내 딸이 집에 와서 설을 샌다며 축하해야 한다고 하셨다. 자, 다들 잔을 들고 새해 복 많이 받자. 아빠가 먼저 잔을 들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모두가 한 목소리로 외쳤다. 나는 잔을 들었다. 눈가가 촉촉해졌다. 이것이 바로 가족의 느낌, 명절의 느낌이었다. 식사를 하던 중 내 휴대폰이 울렸다. 무음으로 해놔서 화면만 번쩍였다. 모르는 번호였다. 나는 무시하고 계속 식사를 했다. 하지만 전화는 계속해서 울렸고 화면은 끊임없이 반짝였다. 유진아, 받아보는 게 어때? 급한 일일지도 모르잖아. 엄마가 말했다. 휴대폰을 집어보니 부재중 전화가 20통이나 와 있었다.
모두 같은 모르는 번호였다. 잠시 망설이다가 나는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유진이니? 나지은이 엄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몹시 다급했고 울음기가 섞여 있었다. 아, 어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나는 최대한 평온하게 들리도록 노력했다. 복은 무슨 놈의 복? 그녀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거의 비명에 가까웠다. 내가 묻자. 네가 지훈이한테 무슨 말 했니? 저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나는 어리둥절해서 대답했다. 그런데 왜 걔가 없어졌어? 왜 전화를 안 받냐고.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베란다로 갔다. 우리 지금 리조트인데 방금 저녁 먹고 돌아와 보니 지훈이가 없어. 전화기도 꺼져 있고. 나는 시간을 확인했다. 저녁 8시 반. 그쪽도 저녁일 것이다. 혹시 산책하러 나간 거 아닐까요?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산책은 무슨 산책? 시어머니가 거의 포효했다. 개짐도 없어졌어. 여권도 들고 갔다고. 짐이 없어졌다고요? 나는 심장이 덜컥했다. 같이 계셨던 거 아니에요? 방금까지 같이 있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울음이 섞였다. 밥 먹다가 화장실 간다고 하더니 그 뒤로 안 돌아왔어. 30분을 기다리다가 방에 가보니 짐이 다 없어졌다고? 혹시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유진아, 너 솔직히 말해. 네가 걔 보고 돌아오라고 했지? 시어머니의 말투가 갑자기 공격적으로 변했다. 어머니, 나는 어이가 없었다. 제 휴대폰은 계속 꺼져 있었는데 제가 어떻게 불러요? 그리고 제가 왜 부르겠어요? 그럼 걔가 왜 갑자기 사라졌겠어? 그건 저한테 물어보실 게 아니라 아드님한테 물어보셔야죠. 너 걔한테 전화 좀 해봐. 빨리. 시어머니가 명령했다. 어머니, 저 빼놓고 놀러 가신 건 그쪽이잖아요. 이제 와서 문제 생기니까 저를 찾으세요? 나는 비꼬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지금이 그걸 따질 때니. 시어머니는 발을 동동 굴렀다. 전화기 너머로 어수선한 소리가 들려왔다. 지훈이는 내 남편이야. 너는 걱정도 안 되니? 걱정? 걱정이 안 된다면 거짓말이다. 하지만 그보다는 의혹이 더 컸다. 지훈은 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걸까? 알겠어요. 한번 해볼게요. 결국 나는 마음이 약해졌다. 전화를 끊고 나는 지훈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전원이 꺼져 있어. 몇 번을 더 시도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그때 시어머니의 전화가 다시 걸려왔다. 어때? 통화됐니? 그녀의 목소리는 기대로 가득했다. 아니요, 꺼져 있어요. 이 불효자식. 시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렸다. 설날에 우리를 여기다 버려두고 대체 뭘 어쩌자는 거야. 나는 그녀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복잡한 심경에 빠졌다. 한편으로는 지훈이 걱정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니 왠지 모를 쾌감이 느껴졌다. 어머니, 일단 진정하세요. 지훈 씨가 그냥 바람 쐬러 나간 걸 수도 있잖아요. 나는 애써 위로했다. 바람은 무슨... 아가씨의 목소리가 갑자기 끼어들었다. 형님, 그만 좀 하세요. 이거 다 형님이 꾸민 짓이잖아요. 진아야, 말 조심해. 내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제가 틀린 말 했어요? 아가씨가 소리쳤다. 여행 못 따라와서 앙심 품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빠 불러들여서 우리 곤란하게 만들고 이제 만족해요? 그래, 나 앙심 품었어. 나는 냉소했다. 하지만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내 오빠를 조종할 만큼 대단한 능력은 없어. 전화기 너머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전화기를 뺏으려는 듯했다. 그리고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유진아, 저것들 신경 쓰지 말고 네가 어떻게든 지훈이랑 연락할 방법 좀 찾아봐라. 아버님, 저는 정말 연락할 방법이 없어요. 나는 사실대로 말했다. 리조트 프런트에 가서 CCTV 같은 거 확인해달라고 해보세요. 이미 물어봤다. 경찰에 신고해야만 볼 수 있다더구나. 시아버지가 난처해했다. 그럼 경찰에 신고하셔야죠. 설날에 해외에서 경찰에 신고하면 얼마나 창피한 일이냐.
알겠다. 그들은 체면이 깎이는 게 두려운 것이었. 그럼 저도 어쩔 수 없네요. 그렇게 말하는 순간 내 카카오톡이 울렸다. 열어보니 놀랍게도 지훈이었다. 나 괜찮아. 휴대폰 배터리가 없었어. 충전하고 바로 연락할게. 걱정 마. 나는 즉시 시어머니에게 알렸다. 어머니, 지훈 씨한테 카톡 왔어요. 휴대폰 배터리가 없었대요. 정말이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떨렸다. 어디 있대? 빨리 어디 있냐고 물어봐. 나는 지훈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어디야? 어머니랑 식구들 난리 났어. 몇 분을 기다렸지만 답장이 없었다. 답장이 없어요. 나는 시어머니에게 사실대로 말했다. 이 왼수 같은 놈. 시어머니가 다시 울기 시작했다. 대체 뭘 어쩌자는 거야. 그 후로 내 휴대폰은 잠시도 쉴 틈이 없었다. 30번째 전화. 지훈이 아직 답장 없니? 31번째 전화. 다시 한번 전화해봐. 32번째 전화. 네가 걔 숨겨놓은 거 아니지? 가족들은 계속해서 설음식을 먹었지만 나는 계속해서 베란다로 나가 전화를 받아야 했다. 50번째 전화쯤 되자 나는 거의 미칠 지경이었다. 어머니, 저는 정말로 지훈 씨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나는 N번째로 이 말을 반복했다. 네가 걔 아내인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 시어머니는 막무가내였다. 제가 걔 아내라서 여행 갈 때 저만 빼놓고 가셨어요? 나는 참지 못하고 되물었다. 전화기 너머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말했다. 지금은 그걸 얘기할 때가 아니잖아. 나는 헛웃음을 쳤다. 언제나 그걸 얘기할 때는 아니었다. 밤 10시 설 특집 방송이 시작되었다. 가족들은 TV 앞에 둘러앉아 과일을 먹으며 담소를 나누었다. 하지만 내 휴대폰은 여전히 쉬지 않고 울렸다. 88번째 전화는 아가씨에게서 걸려왔다. 형님, 오빠한테서 연락 왔어요? 아니, 오빠한테 제발 돌아오라고 좀 해주세요. 아가씨의 말투가 부드러워졌다. 엄마가 너무 놀라서 쓰러지실 지경이에요. 혈압이 계속 떨어지질 않아요. 내가 그에게 부탁하라고? 나는 어이가 없었다. 나는 그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부탁을 한단 말인가. 형님이 아내잖아요. 오빠가 형님 말은 제일 잘 듣잖아요. 내 말을 제일 잘 듣는다고? 정말 내 말을 잘 들었다면 한 달 동안이나 나를 속이지 않았을 것이다. 11시 반, 새해가 되기 30분 전, 전화는 이미 100통을 넘어섰다. 가족들은 이제 그만 받으라고 했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받지 않으면 그들은 계속해서 전화를 걸어올 것이다. 105번째, 106번째, 107번째, 드디어 108번째 전화가 울렸을 때 나는 심호흡을 하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박유진, 너 당장 이리로 돌아와.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히스테릭했다. 평소의 체면은 온데간데 없었다.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어머니, 설날인데 왜 그러세요? 나는 일부러 모르는 척했다. 네가 감히 그런 말을 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졌다. 마치 누군가 들을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다. 네가 지훈이한테 무슨 말을 했길래 걔가 우리를 전부 해외에 버려두고 혼자 도망을 가마. 나는 잠시 멍했다. 지훈이 사라진 것은 알았지만 해외에 버려두고라는 표현은 충격적이었다. 전화기 너머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우는 소리, 싸우는 소리, 아이들이 우는 소리까지. 그리고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증오가 서려 있었다. 걔가 우리 신용카드를 전부 정지시켰어. 우리 지금 한국 돌아갈 비행기 표 살 돈도 없어? 그럴 리가요. 나는 중얼거렸다. 지훈이 가끔 우유부단하긴 해도 이런 짓을 할 사람이라고는 아직도 시치미를 뗄 셈이야. 아가씨가 전화기를 낚아채 소리쳤다. 형님, 정말 지독하시네요. 대체 우리 오빠한테 무슨 말을 한 거예요? 어떻게 친부모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랭씨, 나는 전화기를 든 채 잠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거실에 있던 가족들이 모두 나를 쳐다봤다. 엄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와 내 손을 살며시 잡았다. 대체 무슨 일이야? 나는 최대한 목소리를 평온하게 유지하며 물었다.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아가씨가 히스테릭하게 소리쳤다.
오빠가 우리 돌아가는 비행기 표를 전부 취소해버렸다고. 신용카드 부가 카드도 다 정지시키고. 우리 지금 이딴 데 갇혀서 현금 몇십만 원밖에 없어. 잠깐만, 내가 그녀의 말을 끊었다. 지훈 씨가 돌아가는 비행기 표를 취소했다고요? 그래, 전부 다. 아가씨의 목소리에 울음이 섞였다. 호텔에서는 오늘까지만 숙박비가 결제됐다고. 내일부터는 따로 돈을 내야 한대. 근데 우리 카드 다 정지됐다고. 지훈이 정말 그런 짓을 했을까? 나는 여전히 믿을 수 없었다. 그럼 아니겠어? 이번에는 형님의 목소리였다. 목소리는 거의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유진 씨, 지훈 씨한테 너무 심하게 굴지 말라고 전해줘. 아버님, 어머님 연세도 많으셔서 이런 일 감당 못하셔. 아이들도 다 겁먹었어. 내가 막 입을 열려는 순간 전화기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전화기 이리 줘. 지훈이었다. 이젠 훈난어 지훈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다. 유진아, 나야. 지훈 씨, 당신 정말 거기 있는 거예요? 나는 완전히 혼란스러웠다. 응, 나 여기 있어.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비정상적일 정도로 평온했다. 바로 옆방에. 네? 나는 내가 잘못 들었나 싶었다. 나 계속 여기 있었어. 어디 가지도 않았어. 지훈은 심호흡을 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바로 옆방에서 저 사람들이 난리치는 거 다 보고 있었어. 하지만 짐은 옆방으로 옮겨놨어. 여기가 스위트룸이라 침실이 2개거든. 난 다른 침실에 있었던 거야. 그럼 왜? 오후에 레스토랑에 뭘 가지러 갔다가 지훈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우연히 몇 마디를 들었어. 무슨 말이요? 내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어머니랑 누나, 그리고 형수가 하는 얘기였어. 그가 잠시 말을 멈췄다. 이번에 아주버님을 데려온 게 리조트 사장 아들을 소개시켜줘서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를 같이 하려고 그런 거였대. 나는 그의 말을 끊지 않고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러면서 화목하고 단란한 대가족 이미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더라. 그래서 일부러 8인 패키지를 골랐다고. 사람이 많아 보여야 가문이 번창해 보이고 사업 파트너가 보기에도 신뢰가 간다고. 그리고요. 그리고 지훈의 목소리가 메었다. 어머니가 당신 같은 격 떨어지는 며느리는 데려와 봐야 망신만 당한다고. 당신네 집안 형편도 평범하고 부모님도 그냥 보통 사람들의 직업도 그저 그래서 우리 박씨 집안에 안 어울린다고. 나는 휴대폰을 꽉 쥐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누나는 더 심했어. 지훈이 말을 이었다. 이번 일이 잘 성사돼서 이익이 생기면 나한테 당신이랑 이혼하라고 권유하겠다고 하더라. 집안 수준 맞는 여자를 만나라고. 이미 나한테 소개해줄 사람도 있다면서 무슨 부장검사 딸이라고. 어머니는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물었다. 어머니는 지훈의 목소리가 힘없이 가라앉았다. 진작부터 그러고 싶었는데 내가 반대할까봐 못했다고 하더라. 지난 5년 동안 계속 당신한테 눈치를 줬던 게 당신이 스스로 지쳐서 나가떨어지길 바랐기 때문이라고. 그랬구나. 나는 헛웃음을 쳤다. 지난 5년간의 냉대와 구박이 모두 계획된 것이었다니. 형수도 옆에서 맞장구를 쳤어. 지훈이 말을 이었다. 내가 너무 순진해서 당신한테 휘둘리고 있다면서. 당신이 내가 자기를 좋아하는 걸 이용해서 우리 집에 눌어붙어 있는 거라고. 그만해요. 내가 그의 말을 끊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유진아, 미안해. 지훈의 목소리는 고통으로 가득했다. 나는 정말 몰랐어. 그 사람들이 뒤에서 당신을 그렇게 보고 있는지. 나는 시간이 지나면 당신을 받아줄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그들에게 복수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복수가 아니야, 지훈이 말했다. 정신 차리게 해주고 싶었어. 그래서 모두의 귀국 항공권을 취소하고 부가카드도 다 정지시켰어. 내가 효자 아들 노릇하며 벌어다 주는 돈이 없으면 그 잘난 체면을 어떻게 유지하는지 한번 보고 싶어서. 지훈 씨, 그래도 당신 가족이잖아요. 가족? 지훈이 냉소했다. 가족이 아들의 결혼을 그렇게 계산적으로 망가뜨리려 해? 가족이 내 아내를 그렇게 모욕하냐고?
유진아, 지난 5년간 당신이 겪었던 모든 서름, 나도 다 보고 있었어. 전에는 그냥 참고 넘기면 된다고 생각했어. 가와만사성이라고 하잖아. 하지만 이제야 알았어. 어떤 사람들에게는 참으면 참을수록 더 함부로 대한다는 걸. 전화기 너머로 다시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지훈아, 이 불효자식아, 엄마를 속상하게 해주길 셈이냐. 내 아빠 심장 안 좋은 거 알면서 혹시라도 잘못되면 네가 책임질 수 있어? 어머니, 지훈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8명이 딱 좋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8명이서 알아서 한국 돌아올 방법을 찾아보세요. 아, 그리고 호텔에는 이미 말해놨어요. 앞으로 숙박비는 각자 계산하시라고요.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뒤집어졌다. 유진이한테서 배웠어요. 지훈이 말했다. 그 애 말이 맞았어요. 당신들이 우리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데 우리도 당신들을 가족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죠. 지훈아, 지훈아. 시어머니가 계속 소리쳤지만 지훈은 더 이상 상대하지 않았다. 유진아, 지훈이 내게 말했다. 미안해. 지난 5년간 너를 그렇게 힘들게 해서 정말 미안해. 내가 더 일찍 나섰어야 했어. 그들이 처음 너에게 눈치를 줬을 때 그때 내 태도를 확실히 했어야 했어. 지금 어디에요? 내가 공항이야.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타려고. 사실 어젯밤에 이미 공항에 도착했어. 라운지에서 밤을 샜어. 그럼 왜 이제야? 보고 싶었어. 지훈이 쓴웃음을 지었다. 내가 사라진 걸 알았을 때 그들의 첫 반응이 내 안전을 걱정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들 처지를 걱정하는 건지. 결과는 당신도 봤잖아. 그랬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은 비행기표, 호텔, 돈 걱정만 했을 뿐 지훈이 정말 무슨 일을 당했는지는 아무도 진심으로 걱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훈이 말을 이었다. 내가 한 가지 더 한 일이 있어. 무슨 일이요? 우리 살던 집, 부동산에 내놨어. 네? 나는 정말로 놀랐다. 그 집, 비록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지만 지난 몇 년간 대출금은 우리가 갚았잖아. 변호사한테 상담해봤는데 법적으로 우리가 재산 분할을 요구할 권리가 있대. 만약 어머니가 파는 걸 반대하면 법정에서 보면 되는 거고. 지훈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지훈 씨, 정말 괜찮겠어요? 내가 물었다. 그렇게 하면 당신과 가족들 관계는 이미 아무 관계도 아니야. 지훈이 내 말을 끊었다. 유진아, 그거 알아? 내가 매달 집에 보내준 돈을 합치면 집 2채는 샀을 거야. 그런데도 그들은 너를 무시했고 내가 너 같은 여자랑 결혼해서 우리 집안 망신시켰다고 생각했어. 하지만은 없어. 지훈이 말했다. 유진아,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그 사람들 떠나서 그냥 우리 둘이서 작은 집 하나 구해서 우리만의 삶을 사는 거야. 나는 침묵했다. 이 결정은 너무나 갑작스러웠지만 어쩌면 이미 예상된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지금 바로 대답하지 않아도 돼. 지훈이 말했다. 알아. 지난 5년간 내가 너를 너무 실망시켰다는 거. 하지만 유진아, 나한테 기회를 한 번만 줘. 내가 너한테 증명해 보일게. 그 사람들 없이 우리가 훨씬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걸. 지훈 씨, 나는 심호흡을 했다. 그거 알아요? 사실 뭐? 나는 거실에 있는 가족들을 보았다. 모두가 나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사실 우리 집이 내가 잠시 머뭇거렸다. 아니에요. 돌아오면 얘기해요. 유진아, 지훈이 갑자기 말했다. 나 공항 면세점에서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그 브랜드 초콜릿 봤어. 매번 지나갈 때마다 쳐다보면서 비싸다고 그냥 지나쳤던 거. 내 눈가가 갑자기 뜨거워졌다. 샀어. 아주 많이 샀어. 지훈의 목소리가 약간 메었다. 그리고 그 한정판도 당신이 계속 맛보고 싶어 했잖아. 그것도 전부 다 샀어. 바보같이. 왜 그렇게 많이 샀어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을 기쁘게 해주고 싶어서. 지훈이 말했다. 유진아, 앞으로는 우리끼리 살자.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더 이상 스스로를 힘들게 할 필요도 없어. 당신이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가고 싶은 곳 다 가자. 나는 애써 눈물을 참았다. 그리고 지훈이 말을 이었다. 방금 대기실에서 노부부를 봤는데 그분들도 휴가 가시는 것 같더라. 단 두 분인데 정말 행복해 보이셨어. 할아버지가 계속 할머니 사진을 찍어주고 할머니는 소녀처럼 웃으시더라. 유진아,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그의 목소리는 무척 다정했다. 우리도 늙으면 저렇게 살자고. 그냥 우리 둘이서 세계 일주를 하는 거야. 다른 사람의 인정도 누구에게 잘 보일 필요도 없이 그냥 단둘이서 함께하는 거지. 좋아요. 나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울지 마, 지훈이 말했다. 내가 돌아갈게. 네, 조심히 와요. 유진아, 전화를 끊기 전 지훈이 말했다. 새해 복 많이 받아. 새해 복 많이 받아요. 전화를 끊고 나는 눈물을 닦고 거실로 돌아왔다. 가족들이 모두 나를 보고 있었다. 엄마가 가장 먼저 다가와 나를 안아주었다. 바보 같은 딸, 왜 울어? 엄마, 괜찮아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저 사위 녀석, 아빠가 갑자기 말했다. 그래도 양심은 좀 있구만. 아빠, 내 얼굴이 빨개졌. 그런데 엄마가 무언가 생각난 듯이 물었다. 아까 하려던 말이 뭐야? 사실 우리 집이 뭐? 나는 웃으며 말했다. 엄마, 별거 아니에요. 얘는 엄마한테도 비밀이 있니? 엄마가 나무랐다. 오빠가 갑자기 말했다. 동생이 하려던 말. 사실 우리 집이 그 집보다 훨씬 잘 산다는 거 아니었어? 나는 놀라서 오빠를 쳐다봤다. 너, 우리가 모를 줄 알았어? 오빠가 웃었다. 아빠 회사가 겉으로는 조용해도 이 업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가 사는 이 동네도 서울에서 제일 좋은 곳 중 하나잖아.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옥석을 가릴 줄 모르네. 형, 됐다. 아빠가 손을 저었다. 애들 잃은 애들이 알아서 하게도. 유진이가 말 안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지. 그렇다. 나에게는 나만의 이유가 있었다. 처음 지훈네 집에 내 집안 사정을 숨겼던 것은 순수한 감정을 원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집안 배경 때문에 오는 사랑을 원하지 않았다. 나라는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을 원했다. 이제 와 보니 그 결정은 옳았다. 적어도 나는 누가 진심이고 누가 거짓인지 알 수 있었고 지훈 역시 그의 가족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똑똑히 보게 되었으니까. 카톡, 메시지가 왔다. 지훈이 보낸 사진이었다. 온갖 맛의 초콜릿이 가득 담긴 봉투 사진이었다. 여보, 새해 복 많이 받아. 앞으로 매년 우리는 꼭 함께 보내는 거야. 나는 웃으며 답장했다. 새해 복 많이 받아요. 집에 와서 봐요. 창밖에서는 불꽃이 화려하게 터지고 있었다. 자정의 종소리가 울렸다. 새로운 한 해가 정말로 시작되었다. 오, 새해 첫날 아침, 나는 휴대폰 벨소리에 잠을 깼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박유진 씨 되십니까? 여자의 목소리였다. 약간 다급해 보였다. 네, 그런데요. 저는 리조트 프런트 매니저입니다. 상대방은 서툰 한국어로 말했다. 고객님의 가족분들이 연락을 부탁하셔서요. 가족이요?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무슨 일이죠? 고객님 가족분들께서 신용카드를 모두 사용할 수 없다고 하시는데 오늘 체크아웃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고객님께 연락해서 숙박비를 대신 지불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나는 시간을 확인했다. 아침 7시, 시차를 계산하면 그쪽은 아침 6시일 것이다. 숙박비가 얼마죠? 총 8개 객실 이틀치 숙박비와 식음료 및 기타 비용을 합해서 그는 숫자를 불렀다. 그 숫자를 듣고 나는 숨을 헐떡였다. 정말 호화롭게 지냈구나. 전부 오션뷰 스위트룸이었다. 죄송합니다만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저는 그분들을 모릅니다. 전화를 잘못 거신 것 같네요. 하지만 고객님께서 박지훈 씨의 아내라고 하셨는데요. 아, 박지훈 씨요? 나는 일부러 목소리를 길게 느렸다. 저희 지금 이혼 소송 중인데요. 그 사람 가족 일은 저랑 상관없어요. 프런트 매니저는 몹시 난처해 하는 것 같았다. 그분들께 대사관에 연락해 보시라고 하세요.
나는 친절하게 조언했다. 아니면 친구분들한테 돈을 빌리시거나요. 전화를 끊고 나는 휴대폰을 무음으로 바꿨다. 역시나 그 후 2시간 동안 수많은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지만 나는 하나도 받지 않았다. 오전 10시 지훈이 집에 도착했다. 그는 무척 초췌해 보였다. 면도도 하지 않았고 옷도 구겨져 있었다. 하지만 눈빛은 마치 천근만근의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밝았다. 돌아왔네요. 내가 그에게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넸다. 그는 소파에 앉아 긴 한숨을 내쉬었다. 당신 가족들은 내 가족 아니야. 지훈이 내 말을 끊었다. 그들이 당신을 데려가지 않기로 결정한 그 순간부터 더 이상 아니었어. 나는 그의 옆에 앉았다. 정말 후회하네요? 뭘 후회해. 지훈이 나를 돌아보았다. 그들의 진짜 모습을 더 일찍 꿰뚫어보지 못한 걸 후회하냐고? 그건 정말 후회돼.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몰라. 휴대폰 꺼놨어. 그 사람들 목소리 듣고 싶지 않아. 지우는 가방에서 그 커다란 초콜릿 봉지를 꺼냈다. 전부 당신이 좋아하는 거야. 나는 초콜릿을 받았다. 마음이 따뜻해졌다. 아, 맞다. 지훈이 갑자기 무언가 생각난 듯 작은 상자를 꺼냈다. 상자를 열자 안에는 심플한 은반지 한 쌍이 들어있었다. 우리 결혼 반지 항상 어머니가 골라주셨잖아. 당신은 그런 화려한 스타일 싫어한다고 했었지. 지우는 조금 쑥스러워했다. 이건 비싼 건 아니지만 내가 직접 고른 거야. 나는 그 반지를 보았다. 아무 장식 없는 민자 반지 안쪽에는 우리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응? 지훈이 한쪽 무릎을 꿇었다. 유진아, 나한테 시집와 줄래? 박씨 집안에 시집 오는 게 아니라 그냥 나, 박지훈한테. 내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다. 우리 이미 결혼했잖아요. 그건 아니야. 지훈이 고개를 저었다. 그건 어머니의 계획 아래 어머니가 고른 호텔에서 어머니의 친구들을 초대하고 어머니가 고른 웨딩드레스를 입은 거였어. 그건 우리 결혼식이 아니었어. 그래서 이 일이 다 정리되면 우리 결혼식 다시 하자. 지훈이 진지하게 말했다. 그냥 우리 친구들만 초대해서 우리가 좋아하는 장소에서 당신이 좋아하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좋아요. 나는 손을 내밀어 그가 반지를 끼워주게 했다. 고마워, 유진아. 지훈이 나를 안았다. 나한테 다시 기회를 줘서 정말 고마워. 그렇게 감상에 젖어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다. 우리는 서로를 쳐다봤다. 누구인지 짐작이 갔다. 문을 열자 역시나 지훈의 부모님이었다. 두 분은 몹시 초라해 보였다. 옷은 구겨져 있었고 시어머니의 머리는 헝클어져 평소의 단정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지훈아, 아들을 보자마자 시어머니가 달려들어 때리려 했다. 이 불효자씨가 우리가 어떻게 돌아왔는지 알아. 지훈은 몸을 피했다. 돌아오셨으면 됐네요. 됐긴 뭐가 돼. 시아버지도 화가 잔뜩 나 있었다. 아는 사람한테 전부 전화해서 돈 빌리고 내 엄마 팔찌까지 전당포에 맡겼어. 내 매형 시계도 팔았다고? 오는 내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그럼 이제 돈 없는 기분이 어떤 건지 아시겠네요. 지훈이 냉소했다. 무시당하는 기분이 어떤 건지도 아시겠고요. 네가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시어머니가 눈을 부릅떴다. 제가 묻겠습니다. 지훈이 그들을 똑바로 쳐다봤다. 지난 5년간 유진이한테 좋은 얼굴 한번 보여주신 적 있습니까? 유진이를 가족으로 생각하신 적 있냐고요? 걔는 원래 시어머니가 막 입을 열려다 지훈의 눈빛을 보고 말을 삼켰다. 원래 뭐요? 지훈이 다그쳤다. 원래 우리 집안에 안 어울리고 원래 당신들한테 하인처럼 부림당해야 하는 사람이라고요? 우리가 언제? 됐습니다. 지훈이 손을 저었다. 변명 듣고 싶지 않아요. 딱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번 여행 왜 유진이는 안 데려가셨습니까? 시어머니가 우물쭈물했다. 그건 사람이 너무 많아서. 사람이 많아서요? 아니면 격떨어져서 창피해서요? 지훈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다. 제가 아무것도 모를 줄 아셨습니까? 지훈이 비웃었다. 리조트 사장 아들이니 프로젝트 합작이니
격조 있는 며느리가 필요하다느니 제가 다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어머니, 지훈이 그녀를 보았다. 아세요? 유진이가 이 집을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지. 매달 주택담보대출금 대부분을 유진이가 냈고 집안 생활비도 유진이가 관리했고 두 분 아프실 때 병간호한 것도 유진이었어요. 그런데 당신들은요? 당신들은 뒤에서 유진이가 저한테 과분하다고 저보고 이혼하고 다른 여자 만나라고 했죠. 지훈의 목소리가 메었다. 당신들은 아세요? 제가 과분한 게 아니라 제가 유진이한테 과분한 사람이라는 걸. 뭐라고? 시어머니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들을 쳐다봤다. 그때 계속 침묵하던 내가 입을 열었다. 어머님, 아버님, 제가 그동안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요. 두 분의 시선이 내게로 향했다. 사실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저희 집 두 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잘 살아요. 저기 건너편에 보이는 저택 보이세요? 저희 아빠 집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이 동네 고급 주택단지의 3분의 1은 저희 아빠 회사에서 개발한 곳이고요. 시어머니의 입이 O 모양으로 벌어졌다. 시아버지도 멍하니 서 있었다. 저희 아버지는 화성그룹 회장님이시고 어머니는 유명한 화가세요. 내가 말을 이었다. 제가 평범한 회사에 다녔던 건 제 능력으로 살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어떻게? 시어머니가 중얼거렸다. 제가 박 씨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웃었다. 사실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저희는 정말 어울리지 않아요. 두 분이 저한테 어울리지 않죠. 너, 시어머니는 화가 나서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건 신경 쓰지 않았어요. 나는 지훈의 손을 잡았다. 제가 신경 썼던 건 저를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이 있느냐 하는 거였어요. 안타깝게도 두 분은 저를 실망시키셨네요. 유진아, 시아버지가 갑자기 아첨하는 태도로 변했다. 이게 다 오해다. 우리가 몰라서. 아셨든 모르셨든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그의 말을 끊었다. 설령 아셨다고 해도 그건 단지 저희 집이 부자이기 때문에 저에게 잘해주시려는 것뿐이지 제가 지훈 씨의 아내이기 때문은 아니니까요. 아니다. 우리는 그만하세요. 지훈이 일어섰다. 아버님, 어머님, 돌아가 주세요. 집 문제는 변호사를 통해 연락드리겠습니다. 무슨 집? 시아버지가 소리쳤다. 저희가 살던 집이요. 지훈이 말했다. 비록 어머님 명의지만 대출금은 저희가 갚았으니 저희가 갚은 대출금을 돌려주시든지 아니면 집을 팔아서 나누든지 하세요. 너 이 배은망덕한 놈.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우리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키우셨다고요? 지훈이 비웃었다. 제가 직장 생활 시작한 이후로 집에 들인 돈만 해도 집 몇 채는 샀을걸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들였는지 두 분 마음속으로는 아시잖아요. 시어머니가 무언가 더 말하려 했지만 시아버지가 그녀를 잡아 끌었다. 갑시다. 떠나기 전 시아버지가 나를 돌아보았다. 유진아, 전에 우리가 잘못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문이 닫혔다. 세상이 드디어 조용해졌다. 지훈은 소파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미안해. 꼴사나운 모습 보여줘서. 괜찮아요. 나는 그의 옆에 앉았다. 다 지나간 일이에요. 유진아, 그가 나를 돌아보았다. 왜 내 집안 얘기를 일찍 말해주지 않았어? 만약 제가 처음부터 말했다면 당신이 저를 따라다녔을까요? 내가 되물었다. 지훈은 잠시 생각하더니 쓴웃음을 지었다. 아마 아니었을 거야. 내가 당신한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겠지. 그러니까요. 나는 그의 어깨에 기댔다. 제가 원했던 건 제 집안 배경 때문에 저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라는 사람 자체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나 합격이야? 예전에는 좀 불합격이었죠.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하지만 지금은 합격이에요. 겨우 합격? 고득점을 받고 싶으면 앞으로의 행동을 봐야죠. 나는 웃으며 말했다. 지훈은 내 손을 꽉 잡았다. 노력할게. 설 연휴가 끝난 후
우리는 이사했다. 새 집은 크지 않은 투룸이었지만 무척 아늑했다. 화려한 인테리어도 비싼 가구도 없었지만 모든 물건은 우리가 직접 고른 것들이었다. 이 소파 어때? 지훈이 물었다. 너무 커요. 거실에 안 들어가겠어요. 그럼 이건? 색깔이 별로예요. 당신이 골라, 당신이. 우리는 모든 평범한 부부처럼 소파 색깔 하나로 한참을 토론하고 커튼 무늬 때문에 오랫동안 고민했다. 이런 느낌이 참 좋았다. 저녁에는 새 집에서 첫 식사를 했다. 간단한 삼첩 반상이었지만 모두 우리가 직접 만든 음식이었다. 맛 어때? 지훈이 물었다. 괜찮아요. 근데 소금을 좀 많이 넣었네요. 다음엔 조심해요. 그는 진지하게 휴대폰 메모장에 기록했다. 나는 웃었다. 이 남자가 드디어 사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아, 맞다. 식사 중에 지훈이 말했다. 나 새 직장 구했어. 벌써요? 응, 친구가 소개해준 스타트업인데 인공지능 관련 회사야. 월급은 전보다 적지만 지분이 있어서 발전 가능성이 높아. 좋네요? 나는 진심으로 말했다. 당신은 아직 원래 회사에 있어? 일단은요, 내가 말했다. 하지만 창업을 고민하고 있어요. 창업? 뭘로? 아직 생각 안 해봤어요. 천천히 해보려고요. 사실 내 마음속에는 이미 계획이 있었다. 지난 몇 년간 회사에서 쌓은 경험과 인맥이 있었다. 이제 나만의 일을 할 때가 되었다. 당신이 뭘 하든 난 무조건 지지해. 지훈이 진지하게 말했다. 식사 후 우리는 소파에 기대어 TV를 보았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고 아무도 비난하지 않았다. 그냥 우리 둘이서 조용히. 유진아, 지훈이 갑자기 말했다. 고마워. 뭐가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나는 그를 돌아보았다. 당신이 스스로 포기하지 않은 거죠. 그랬다. 만약 그가 계속해서 효자 아들로 남기를 선택하고 어머니의 통제 아래에서 살기를 선택했다면 우리의 결혼은 언젠가 끝났을 것이다. 다행히도 그는 깨달았다. 앞으로는 지훈이 나를 꽉 안았다. 우리 둘뿐이야. 누구도 당신을 함부로 대하게 두지 않을 거야. 당신이 날 함부로 대하면요? 그럼 당신이 날 함부로 대해. 그가 웃으며 말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찬란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3년 후, 엄마, 천천히요. 넘어지시겠어요? 나는 엄마를 부축하며 차에서 내렸다. 오늘은 우리 새 회사가 상장하는 날이었다. 3년간의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었다. 우리 유진이 정말 대단하다. 엄마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엄마는 우리 딸이 최고인 줄 알았지. 운이 좋았죠, 뭐. 나는 겸손하게 말했다. 사실 운 같은 건 없었다.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걸어온 결과였다. 지훈이는? 아빠가 물었다. 회사에서 바빠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기술 총괄이사, CTO로서 오늘 정신없을 거예요. 그렇다. 지훈은 이제 내 회사의 기술 총괄이사다. 내 남편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정말로 유능하기 때문이다. 지난 3년간 그는 수많은 자격증을 땄고 새로운 기술들을 익혔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아, 맞다. 엄마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쪽 부모님이랑은 연락 없어?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그 일 이후로 한 번도 연락한 적 없어요. 듣기로는 별로 잘 지내시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주버님 사업은 망해서 빚더미에 앉았고 아가씨는 이혼해서 아이 데리고 친정으로 들어갔대요. 시어머니 건강도 안 좋아서 병원에 자주 드나드신다고 하고요. 하지만 이제 저희랑은 상관없는 일이죠. 그래 잘했다. 엄마가 말했다. 조용하니 좋네. 저녁에 기념 파티가 끝나고 지훈이 운전해서 나를 집으로 데려다 주었다. 피곤하지? 그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아요. 나는 의자에 기댔다. 발이 좀 아프네요. 하이힐을 너무 오래 신었나 봐요. 집에 가서 내가 마사지 해줄게. 차를 타고 익숙한 동네를 지나갈 때 나는 창밖을 잠시 더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우리가 살았던 집 5년간의 추억이 있었다. 후회해? 지훈이 물었다. 뭐려? 그때 내 집안 배경을 일찍 말해주지 않은 거. 그랬으면
그렇게 힘들지 않았을지도 모르잖아. 나는 웃었다. 만약 그런 힘든 일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가 있었을까요? 그랬다. 바로 그 고난이 우리가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게 해주었고 우리의 감정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다. 그것도 그렇네. 지훈이 내 손을 잡았다. 여보, 사랑해. 나도 사랑해요. 차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다. 과거를 모두 뒤로하고 앞으로의 길은 아직 길지만 우리가 함께라면 무엇도 두렵지 않다. 설날의 그 108통의 전화는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 그 이후로 우리는 경계가 무엇인지, 존중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배우게 되었다. 가족은 혈연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진심으로 정해지는 것이다. 진심으로 나를 아껴주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나의 진짜 가족이다.